우리는 탄수화물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며 정제 탄수화물 가득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은 지방을 연소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지방은 공장의 재고처럼 쌓여만 갑니다. 우리는 점점 뚱뚱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세용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에베코지 작가의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입니다. 세이버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50대 초반에 당뇨병에 걸린 불량 의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은 이 책의 저자인 에베코지님의 고백의 말입니다. 현재 일본 다카오 병원 이사장이며 최고의 저탄수화물 식단 전문가인 그는 당뇨병 치료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자신이 당뇨병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본인의 당뇨병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연구했습니다. 이후 저탄수화물 식단이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임상적으로 밝혀냈습니다. 15년 전부터 시시콜콜 당뇨병 일기라는 블로그를 열어 저탄수화물 식단을 소개하고 당뇨병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블로그를 통해서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한 관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책은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한 수십 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수많은 독자의 목소리를 종합한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만성 질환이 쓰나미처럼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 쓰나미의 가장 큰 진앙은 잘못된 식단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류의 가장 자연스러운 식단,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한다면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특히 암, 고혈압, 혈관 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개선할 수 있다고요. 맛있게 식사를 즐기면서도 원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1년 전 로버트 애킨스 박사의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을 읽고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시도했었는데요. 2주 동안 탄수화물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고기와 채소를 위주로 식단 관리를 했습니다. 2주에 약 3kg이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5kg을 줄이는 데 성공했었는데요.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만큼 원상복귀했습니다.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데요. 식단 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1순위로 바뀐 건강. 예전에는 예쁜 옷을 입기 위해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했다면 이제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운동과 식단 관리는 필수가 되었지요. 식단 관리는 궁극적으로 루틴으로 자리 잡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세워봅니다. 오늘은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을 위해 당뇨병과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슐린 호르몬, 질병을 해결하는 마스터키. 만성 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죽음의 일상에 둔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만성 질환의 수수께끼를 당신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만성 질환은 조직폭력배처럼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를 이끄는 우두머리는 누구일까요? 저는 혈당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고혈당과 고인슐린이 원인입니다. 왜 고혈당과 인슐린 과다 분비가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걸까요? 이 점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인슐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질병을 극복하는 중요한 마스터키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혈중 포도당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체내에서 유일하게 혈당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인슐린 호르몬 분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24시간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 분비와 둘째,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혈당이 일시적으로 높아졌을 때 이를 낮추기 위한 추가 분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에서도 일정한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즉 체내 항상성을 위해 소량의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의 기초 분비가 중단되면 몸속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식사를 통해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중 포도당이 증가하므로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함께 증가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 분비가 일어납니다. 추가 분비된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을 근육과 심장세포 속으로 흡수시켜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인슐린은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을 체지방으로 바꾸는 작용도 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유능한 만능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포도당을 태우도록 돕고 다른 한편에서는 남은 포도당을 체지방으로 바꿉니다.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슐린 추가 분비는 일정한 시간 차이를 두고 진행됩니다. 즉각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는 제1 반응과 조금 천천히 분비되는 제2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사람은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면 곧바로 인슐린이 추가 분비되는데 이를 제1 반응이라고 합니다. 원래 몸속에 축적되어 있던 인슐린이 5에서 10분간 다량 분비되면서 고혈당을 방지합니다. 제2 반응은 조금 천천히 소량의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남은 포도당을 해결합니다. 다시 말하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동안에도 제2 반응으로 인슐린 분비가 지속되며 식사를 마친 뒤에는 다시 제1 반응을 위한 인슐린이 축적되어 다음을 대비하는 셈입니다. 이와 같이 인슐린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당뇨병이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질병입니다. 참고로 당뇨병은 크게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나뉩니다. 제1형은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 자체가 고갈되는 유형입니다. 소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소아당뇨라고도 불립니다. 제2형은 상대적으로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져서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세포가 인슐린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유전적인 요인과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 만성 질환입니다. 일본에서는 전체 당뇨병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치명적 질병을 유발한다. 과거에는 공복 혈당 수치에 주목해오다가 최근에는 식후 혈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의 차이가 큰 상태를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당뇨병 전문의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니 알아두면 좋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반복될수록 우리 몸의 혈관은 쉽게 손상되며 동맥경화증과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생길 위험이 증가합니다. 제2형 당뇨병을 앓는 28세 여성의 혈당 수치로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 공복 혈당은 88입니다. 기존 당뇨병 치료식으로 제공된 식빵 2장을 섭취하고 2시간 후에는 혈당이 무려 321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무려 혈당이 233이나 급상승한 것입니다. 참고로 정상 혈당 수치는 공복일 때 100 미만, 식후 2시간에 140 미만입니다. 이 당뇨병 여성은 폭풍 같은 혈당 스파이크를 식사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 공복 혈당만을 측정하는 통상적인 건강검진에서는 정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밥,
빵, 면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고 나면 혈당이 60에서 70 정도 상승하곤 합니다. 이것을 혈당 미니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혈당 스파이크만큼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당 미니 스파이크가 비만, 대사증후군과 같은 만성 질환의 숨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성인이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한 경우와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섭취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혈당 수치의 상승 변화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한다면 원형 그대로의 음식을 드십시오. 반면에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는 혈당 수치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행하면 혈당 스파이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대 여성이 백미 1인분을 먹었을 때와 구운 고기 1인분을 먹었을 때의 혈당 수치 변화를 보면 백미를 먹었을 때는 공복일 때보다 식후 1시간에 혈당 수치가 165까지 상승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켰습니다. 반면에 구운 고기를 먹었을 때는 혈당이 거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섭취하는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혈당 수치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며 매번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인체의 대사가 흐트러집니다. 인슐린 기초 분비량의 몇 배에서 많게는 몇십 배까지 분비됩니다. 우리 몸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구급차 출동에 버금가는 긴급 상태에 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180을 넘어가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에서는 이 긴급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부지런히 인슐린을 추가 분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하루에 3회에서 5회 탄수화물인 밥, 빵, 면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섭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몸은 혈당 스파이크의 급격한 파도를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신진대사는 위협받고 자연 치유력은 약해지며 췌장은 과로로 지쳐갑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와 췌장의 과로 노동은 알레르기 질환과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중년의 췌장은 지칠 대로 지쳐 인슐린 분비 능력을 상실하고 결국 당뇨병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게 됩니다. 최근 정제 탄수화물의 폭증은 이러한 화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혈당 불균형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몸에 좋고 단순 탄수화물은 몸에 좋지 않다는 상식이 있습니다. 물론 복합 탄수화물은 단순 탄수화물보다 분명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현미밥을 섭취해도 혈당이 40에서 5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아 대사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는 현미밥일지라도 150 이상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혈당 불균형을 앓고 있는 분들은 복합 탄수화물일지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저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하루 3끼 먹는 야생동물은 없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는 탄수화물 과다 섭취와 당뇨병의 관계를 끊임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소개된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사 제목은 하루에 밥 3끼 먹는 여성은 당뇨병 발병 위험 1.5배라는 기사입니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는 합동조사팀을 통해 일반인 6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밥을 3끼 이상 먹는 일본인 여성은 당뇨병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밥과 당뇨병의 관계를 대규모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하버드 대학 공중위생대학원 연구팀은 백미를 먹으면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평소 주식으로 먹는 백미는
단지 현미와 통밀빵으로 바꾸기만 해도 당뇨병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백미를 일정량 이상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공통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나 백미를 섭취하는 행위가 반드시 당뇨병을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뇨병은 여러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유발되는 복합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해석한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 팀도 쌀밥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하루 1시간 이상 육체 노동이나 운동을 하는 그룹은 쌀밥 섭취량과 발병률의 연관성이 없었다라는 사실도 밝히고 있습니다. 운동이 쌀밥 과다 섭취의 폐해인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줄이는 것은 틀림없는 듯합니다. 실제로 1900년대 이전의 일본인은 총 섭취 칼로리의 70에서 80%가 주로 백미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형 당뇨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하루 3만 보 이상을 걸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운동량이 현대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뇨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운동을 통해 과도한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주된 음식에서 탄수화물을 제한한 것입니다. 쌀밥 1공기, 식빵 5장, 조각 케이크 1개의 칼로리는 대략 300칼로리입니다. 이 칼로리는 걷기 2시간, 수영 1시간, 줄넘기 40분을 해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예상외로 칼로리 소비가 적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을 위한 정답은 바로 올바른 음식입니다. 하루 3끼를 먹는 야생동물은 없습니다. 모든 야생동물은 배고플 때 식사합니다.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만이 되기 쉽다. 과거의 비만은 부유층에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빈곤층에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빈곤 계층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은 값싼 탄산음료, 감자칩, 과자와 같은 가공식품입니다. 이 정크푸드는 대부분 고탄수화물 식품입니다. 그들은 고기와 생선 같은 고지방, 고단백질 식품은 비싼 식재료여서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은 콜라를 비롯한 탄산음료가 모든 대형마트의 진열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남부 지역은 비만율이 매우 높습니다. 비만과 더불어 당뇨병과 고혈압의 발병 비율도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과 인도입니다. 이 나라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 인구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가난한 농민, 인도의 가장 낮은 계급인 수드라는 기본적으로 정제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저개발국 방글라데시도 당뇨병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탄수화물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3끼 꼬박꼬박 정제 탄수화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며 설탕 가득한 과자와 음료를 섭취하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몸은 포도당 에너지 시스템을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몸의 지방을 연소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인체에 최적화된 에너지원인 지방이 쓰이지 않게 되니 인체 대사가 흐트러지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체지방은 공장에서 팔리지 않는 재고처럼 쌓여만 갑니다. 재고의 크기만큼 우리는 점점 뚱뚱해집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만 호르몬인 인슐린이 추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방이 추가로 쌓이지 않습니다. 간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면서 상당량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단백질 영양소는 열을 발생시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케톤, 지방의 일부는 소변과 호흡을 통해서도 배출됩니다.
음식물을 섭취한 에너지가 몸이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높으면 살이 찌고 낮으면 살이 빠집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지방이 계속해서 연소하는 상태가 되며 인슐린의 추가 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쉽게 빠지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저탄수화물 식단이 저지방 식단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당신은 음식을 충분히 즐기면서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